차차로운 생활. 안녕하세요. 차차로운 생활의 차차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유유에서 펴낸 내방 여행하는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작가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스위스에 인접한 프랑스 사부아 지방의 주도인 샹벨이라는 곳에서 1763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공상에 빠져있길 좋아하는 아이였던 메스트르는 청소년기를 거치며 문학, 회화, 음악 등에 두루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자연과학 분야에도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혈기와 모험심도 못지않았기 때문에 18살에 평생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내방 여행하는 법이 쓰이고 출간된 것은 프랑스 혁명군이 사보이아를 점령한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고향 지방을 점령한 바람에 귀향이 어려워진 그는 토리노에 머물다 1790년에 어떤 장교와 결투를 벌였고 그 일로 인해 42일간의 가택연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방 안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쓴 글이 바로 내방 여행하는 법입니다. 곧 이 책의 집필은 우연이었고 직업 군인이었던 그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도 우연의 계기인 셈이죠. 그 후 여러 책을 집필한 그에겐 군인과 작가 말고도 또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요. 바로 화가였습니다. 인물화와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로도 활동했던 그였기에 작가는 이 책에서 유독 그림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조예가 깊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18세기 문학사에서 여러모로 선구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00여 쪽 남짓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온갖 형식과 주제가 분방하고 경쾌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문체에 녹아들어 훗날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자민 콩스탕,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알베르 카미, 수전 손택 등은 이 작품을 극찬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영감을 자신의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의자, 침대, 편지, 마른 장미 등 방 안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것들을 여행자의 입장에서 새롭고 낯설게 탐색하며 묘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여행은 고사하고 외부 활동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무기력함이 점점 저를 짓누르는 시점에 이 고전을 접하였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일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침대. 의자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방 안쪽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좋다. 배치도 참으로 쾌적한 것이 아침 첫 햇살이 침대 장막에 머무는 자리다. 화창한 여름날이면 해가 중천을 향할수록 하얀 장막을 따라 햇살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햇살은 창문 밖 느릅나무에 여러 갈래로 부서졌다가 장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내 침대 위에 어린다. 그 빛에 내 침대는 온통 매혹적인 색조를 띈다. 지붕을 차지한 제비들과 느릅나무에 둥지를 튼 다른 여러 새가 앞다퉈 지저긴다. 그럴 때면 내 머릿속은 온갖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는 이가 또 있을까 싶어진다. 고백하건대 난 이 달콤한 순간을 사랑하였고 침대의 온기 속에서 관조하는 이 기쁨을 가능하면 더 오래 끌고 싶었다.
침대는 우리를 모라의 경지에 이르게 할 만큼 상상력을 지피고 안온한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한바탕 연극 무대가 아닐까. 여기서 정숙한 독자 여러분이 우려할 일은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추아의 순결한 아내를 품에 안은 사내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 그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누릴 수 있는 팔자도 아니었으니. 그리고 침대는 자식을 낳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가 상고마저 있는 자리가 아니던가. 이에서 상상력과 희망은 황홀한 기쁨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를 달뜨게 만든다. 요컨대 인생의 절반이 고통으로 점철돼 있다면 나머지 반은 이 감미로운 침대에서 잊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뇌리를 채우고 있는 이 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통스러우면서도 달콤한 기분이 드는 이 야릇함은. 침대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본다. 침대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이나 가혹한 비극을 연기하는 파란만장한 무대가 아니던가. 꽃으로 장식된 요람에서 사랑의 옥자가 되고 끝내 우리의 무덤 자리가 되는 것이다. 하인 조아네티. 나는 은은한 온기가 도는 침대에서 사색하는 것을 유독 좋아하며 화사한 침대 색상은 거기에 적잖은 기쁨을 얹어준다는 얘기를 했었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자 나는 하인에게 내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에서 반 시간쯤 전에 내 방에 들어오도록 일렀다. 나는 그가 살금살금 오가며 조심스레 아침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내가 단잠에 빠져 있음을 확인해 주는 소리인데 이 달콤함은 참으로 미묘하여 그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나는 비몽사몽 상태로 조아네티가 준비를 마칠 시간과 내게 남은 얼마간의 시간을 조바심치며 헤아린다. 조아네티는 점점 큰 소리를 낸다. 조심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가 보다. 하긴 그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 해중시계를 들여다본 그는 나를 깨우기 위해 시계 장식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 나는 진짓 못 들은 척한다. 달콤한 시간을 더 늘리려고 이 가엾은 사람에게 때를 쓸 생각은 없다. 다만 시간을 벌고자 미리 이것저것 시켜놓았을 뿐이다. 그는 내가 다소 퉁명스럽게 시킨 일들이 겉으론 아닌 척 하면서도 침대에서 더 오래 뭉그적거리려는 핑계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그는 모른 척 하는데 그런 그가 나로선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 핑곗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으면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와서 팔짱을 낀 채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르고 달랜들 침대에서 뭉그적거리려는 내 마음을 돌릴 길은 없다. 하지만 우리 집 하인이 건네는 침대에서 나오라는 무언의 초대는 거부할 길이 없다. 나는 알았다는 표시로 기지개를 켜고선 자리에 일어나 앉는다.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집 하인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민감한 성격의 일을 처리할 때는 주도 면밀함보다 상식과 단순함에 기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단언하건대 나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설교가 아니라
조아네티가 건네는 무언의 질책이다. 조아네티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며 나와 같은 여행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다. 그는 내 영혼의 잦은 출타에도 익숙하고 타자가 부리는 변덕을 비웃지도 않는다. 타자가 홀로 있을 때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함으로 나의 타자는 두 영혼의 보살핌을 받는 셈이다. 가령 타자가 옷을 챙겨 입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신는다거나 저고리도 입지 않고 외투를 걸치려 들 때면 그는 내게 손짓을 하였다. 주인 잘못 만난 조아네티가 덤벙대는 타자를 성문까지 쫓아나오며 어떤 때는 모자를 또 어떤 때는 손수건을 챙겨주는 모습을 나의 영혼은 흐뭇하게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계단 아래서 나의 타자를 제지해준 충실한 하인이 없었다면 덜렁대기 짝이 없는 나의 타자는 보검을 차지 않았음에도 마치 웅장한 지휘봉을 진 왕실 의정관이라도 된 듯 이 당당한 모습으로 궁에 들 뻔했다. 의혹. 조아네티, 이 그림 좀 걸어주게. 예전에도 조아네티는 그림의 먼지를 닦아내는 나를 돕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초상화의 주인공에게는 별나라 사람이라도 되는 양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제 할 바에 따라 젖은 천을 건넬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에 내 영혼은 방해받지 않고 찰나의 머나먼 곳을 홀로 떠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림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한 번 더 닦으려는 듯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풀리지 않는 의욕이 있는 사람처럼 표정에 궁금증이 어렸다. 이복에 그림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나리. 그런데 그 표정은 뭔가? 그는 책상 위 콘솔 선반에 그림을 세워놓고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리, 이 초상화 속 인물은 제가 이 방 어디에 있든 왜 늘 저만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할 때도 저를 바라보고 창가로 움직여도 저를 바라봐요.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조아네티, 그렇다면 이 방에 사람이 가득할 때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구석구석 모든 이에게 동시에 곁눈질이라도 한단 말인가? 그렇다니까요, 나리. 내게 건네던 추파를 온갖 어중이 떠중이에게 다 건넨단 말이지. 이 질문에 조아네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몸을 묻고 고개를 떨군 채 심각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거였어. 사랑에 눈먼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애인과 떨어져 애타게 가슴 끓이는 동안 그녀는 나의 부재를 다른 이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애틋한 눈길로 초상화 속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리고 비록 그림이긴 하지만 오직 나 자신만이 그녀의 눈길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실제 주인공 못지않게 단정치 못한 그림 속 여인은 오가는 모든 일을 훑으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상화와 실제 주인공 사이에 이와 같은 도덕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던 철학자나 예술가는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나는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발견의 여정에 있다. 애견 로진. 독자 여러분은 시시콜콜하다고 나에게 뭐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행자들이 좀 그렇지 않은가. 몽블랑을 오르거나 쫙 벌어진 엠페도클레스의 무덤을 오를 때면 소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것이다. 일행은 몇 명이며 노새는 몇 마리인지, 챙겨간 음식의 맛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행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부터 노새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린 얘기에 이르기까지 노트에 꼼꼼히 다 기록할 것이다. 칩거 생활을 하는 이들에겐 유익한 읽을거리가 될 터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가슴 깊이 사랑하는 애견 로진에 대한 이야기로 한 장을 떼어놓으려 한다. 같이 지낸 지는 햇수로 6년인데 서로 대면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소소하게나마 투닥거렸을 때 언제나 내 쪽에 더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건 그였다. 전날 저녁에 내게 한 소리 들으면 그는 애처롭게 물러나 끽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다소곳이 내 침대 곁에 와서 기다렸던 것이다. 주인이 몸을 뒤척이거나 깰 기미가 보일라 치면 침대 협탁을 꼬리로 살랑살랑 치면서 제 존재를 알렸다. 우리가 같이 지낸 이래 나에 대한 사랑이 단 한 번도 식지 않은 다정한 그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다 열거할 순 없어도 한때 나를 좋아했으나 지금은 까마득히 잊은 이들이 있다. 한때 나의 친구였거나 연인이었거나 혹은 지인이었던 그들에게 이제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뇌리에선 나의 이름도 가물가물할 터다. 그토록 사랑과 우정을 맹세하고 후일을 기약했건만, 경제적으로 의지해도 되고 허물없는 영원한 우정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건만, 사랑하는 나의 로지는 내게 그런 후일을 약속한 바 없으나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상의 후일을 내게 베풀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일말의 주저없이 그에 대한 사랑은 내 벗들에 대한 사랑 못지않다고 말한다. 눈물. 제기랄, 자네에게 구두소를 사다 놓으라고 말하는 게 이번이 3번째야.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고집불통의 천치 같으니라고.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전날 밤에도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는 단 한마디 대꾸가 없었다. 그는 참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구두 닦을 천이라도 갖고 오게. 나는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외쳤다. 그가 천을 찾으러 간 사이 모진 소리를 한 게 갑자기 후회스러웠다. 양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구두의 먼지를 정성껏 털어내는 그를 보노라니 화가 눈 녹듯 사라졌다. 미안하다는 표시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돈을 받고 구두를 닦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아네티에게 생활비를 준 지 한참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발을 뒤로 빼면서 물었다. 이복의 조아네티, 수중에 돈이 있나? 이 물음에 그의 입가엔 사필 귀정의 미소가 살짝 어렸다. 없습니다, 나리. 돈이 떨어진 지 이미 일주일 됐네요. 제 쌈짓돈도 소소한 장을 보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솔은 돈이 없어서?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는데
그보다 주인에게 이렇게 따졌어야 했다. 아니요, 전 천치도 고집불통도 아닙니다. 충직한 하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못됐죠. 제가 받아야 할 23리브르 10수 4드니에만 주시면 구두솔은 얼마든지 사다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을 무안하게 만들기보다 차라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쪽을 택했다.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다. 철학자여, 기독교인이여, 이런 사람의 얘기를 어떤 책에서든 본 적이 있는가? 여기 있네, 조아네티. 가서 구두솔을 사오게. 나는 말했다. 그런데요, 나리, 한쪽은 검고 다른 한쪽은 흰 구두를 신을 생각이십니까? 가서 구두솔이나 사오게. 구두의 먼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는 나갔다. 나는 천을 집어들고 남은 왼쪽 구두를 흐뭇한 마음으로 닦는데 구두 위로 참회의 눈물이 떨어졌다. 불행. 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독자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었을 의혹 하나를 거두고 가련다. 행여 내가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대 42일간 내 자유를 앗아간 그 일이 터지기 훨씬 전에 난 이 여행을 궁리하고 있었다. 어쩌다 가택연금을 당하여 예정보다 일찍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뿐이다. 입증할 길 없는 이런 주장이 혹자에게는 의심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여러 일로 공사다망할 터이다. 하지만 너그러운 이들은 내 말을 믿어주리라. 그럼에도 다른 때에 이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럴 수 있었다면 나는 사육제 때보다 사순절 때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철학적 성찰 덕에 나는 소란과 흥분으로 가득할 즈음 토리노가 선사하는 쾌락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 그 성찰이란 이렇다. 내 방의 벽이 무도회장의 벽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쪽방의 정막이 음악과 춤이 자아내는 흥겨운 소음에 비할 바도 아니나 화사하게 꾸미고 그 축제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나보다 더 따분하게 그지없는 처지의 친구들이 꼭 있으리라는.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더 나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묘령의 위제니가 그 많은 여인의 미모를 무색하게 만드는 호화로운 무도회장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 무도회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잠시 멈춰 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으리으리한 주택이 모여있는 거리의 주락 밑에 보면 궁핍한 이들이 헐벗은 채 널브러져 있다. 그들은 추위와 허기로 죽어가는 처지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내 책에서 이 부분만큼은 널리 익혔으면 한다. 그리하여 가장 매서운 이 겨울밤에 모두가 풍요를 들이쉬는 듯한 이 도시에서 저택의 경계석이나 출입구 계단을 베개 삼아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잠을 청하는 불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쪽에선 어린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고 저쪽에선
한 여인이 신음소리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다. 오가는 이들은 이런 광경에 무뎌졌는지 감정의 동요가 없다.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 흥청거리는 소리, 떠들썩한 음악 소리. 이 모든 소리가 간간히 비참한 이들의 고통 소리와 섞이며 끔찍한 불협화음을 자아내고 있다. 자비. 앞장을 잃고 성급하게 도시 전체를 매도한다면 이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도시에 존재하는 불우한 이들과 그들의 가련한 외침,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 일부의 무관심이다. 나는 인정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향락에 빠져 있는 동안 집에서 잠을 청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누가 알아주든 말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물론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요량은 아니었다. 다만 모두가 읽어주었으면 한다는 그 페이지를 넘긴 뒤에 이 얘기를 쓰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마음에 향유를 부어준 뒤 성당으로 향한다. 방탕한 이들은 터리불 속에서 지쳐 골아떨어진 그때 그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홀로 덩그러니 타오르던 성전의 등불이 여명의 빛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제단 앞에 조아린다. 이에 인간들의 무정함과 이기심에 경노했던 하느님은 인간을 정벌하려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추억. 삶을 즐길 줄 아는 이를 위해 자연이 마련해준 그 기쁨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또한 얼마나 다채로운가. 어느 누가 연령도 개성도 각기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기쁨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아련하기만 한 유년의 즐거움을 떠올리면 아직도 뭉클하다. 감정의 불씨로 타오르는 가슴을 품었던 청년의 기쁨을 내가 다시 그려낼 수 있을까. 그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는 이해관계, 야망, 증오같이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고 뒤흔드는 모든 추한 열정들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시절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론 다시 볼 수 없는 한순간 빛났던 태양이다. 공기는 더없이 순수했고 샘물은 더없이 맑고 시원했다. 자연은 변화무쌍한 얼굴을 지녔고 숲엔 수많은 오솔길이 나 있었건만 나이가 드니 이제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신들이시여, 향기로운 꽃, 달콤한 과일, 아침 하늘을 물들이는 저 아름다운 색깔들. 여자들은 모두 아름답고 정숙했으며 남자들은 모두 착하고 너그럽고 배려가 넘쳤다.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하고 솔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삼라만상엔 꽃과 미덕과 기쁨만이 있었다. 사랑에 설레어 행복을 꿈꾼다면 우리 마음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감정에 물들지 않겠는가. 부분으로든 전체로든 자연을 바라보고 사색하노라면 우리의 이성 앞에 광활한 기쁨의 지평이 펼쳐진다. 이어 기쁨의 대양 위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기쁨의 양과 질은 배가 된다. 흩어진 감각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감각을 만든다.
명예를 꿈꾸는 마음과 사랑의 설렘이 혼재하며 이타애와 자기애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간다. 슬픔이 우울한 베일을 드리울 때도 있지만 눈물은 기쁨으로 바뀐다. 정신에서 빚어지는 인식, 마음에서 빚어지는 감각, 그리고 오감에서 빚어지는 추억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기쁨과 행복을 길어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